오늘도 한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역사 프로파일링으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을 장담하거든요. 이 화가 난 연개 소문은 안시성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주민들과 함께 잘 막아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사인 삼국사기와 그리고 중국 정사인 자치통강 그리고 구당서, 신당서 이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해서 안시성이 당태종 이세민의 수심한 대군을 어떻게 막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역사학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역사 프로파일링으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을 장담하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일부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양만춘은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연개소문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둘의 관계는 서로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태였죠. 안시성은 외부에서의 도움과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연개소문과 안시성주 양만춘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안시성이 어떤 보급물자라던가 군 인력이 지원되지 못했다. 이 화가 난 연개소문은 안시성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주민들과 함께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안시성에 주둔하고 있는 정규군 5,000명에서 1만 명의 소수의 인원과 그리고 안시성의 주민들이 단합해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의 그 당나라 수십만 대군을 이제 물리쳤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조잡스럽고 허무맹랑한 상상력에 의한 주장인가, 그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러가 낱낱이 분해하고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기록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5년 황제가 백암성에서 이기고 이세적에게 일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안시성은 험준하고 병력이 정예하며 그 성주는 재능과 용기가 있으니 망리지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않았고 망리지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 없어 그에게 주었다고 하여 권한성이 함락되면 안시성은 내 뱃속에 있는 셈이니 이것이 병법에 이른바 성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세정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권한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으며 우리 군량은 모두 요동에 있습니다. 지금 안시성을 건너뛰고 권한성을 공격했다가 만약 고구려인이 우리의 보급로를 끊는다면 장차 어찌하시겠습니까? 먼저 안시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세적이 당태종 이세민의 얘기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요동성 그리고 백암성까지 한 방에 격파하면서 결국 안시성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우선 안시성은 북쪽에 있고 권한성은 남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역사학계는 안시성이 가장 남쪽에 있고 그리고 북쪽에 권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 이 검증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류 역사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검증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태종 이세민 황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누구에게 들었다. 내가 듣기로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누군가에게 들었다. 소문에 의하면 연개소문이 안시성을 공격했는데 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시성을 우회해서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권한성을 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세적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논리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해서 안시성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태종 이세민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그 얘기는 전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해 들었다.
그런 거를 이제 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와전되어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이 장군들과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장군들에게 안시성은 요동성보다 크지는 않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공격에 임해야 된다, 방심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조그만 성 제끼고 바로 고란성으로 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역사학계는 이 전원에 대해서 의존한 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살을 덧붙여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 이 픽션에 대해서, 가짜 정보, 오염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개소문과 안시성주가 이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연개소문이 이제 삐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시성주에게 보급 물자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병력도 이제 증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인원과 안시성의 많은 그 백성들과 함께 단합해가지고 수십만 대군의 그 병력을 막아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한국 역사학계의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주장을 이제 무너뜨릴 건데요. 우선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고현수와 고혜진의 15만의 군대가 안시성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5만이 안시성에 이제 출병을 했다는 건 뭡니까?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력을 이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다면 연개소문과 안시성주의 그 갈등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요. 연개소문은 행정과 군사권을 총괄하는 대망리지라는 관직을 만들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그 고구려의 그 모든 권한을, 권력을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어로 따진다면 뭐 총리? 그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인데, 최고 통수권자, 그런 권력을 가진 실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시성으로 15만의 군대를 보냈다면 그거는 누가 보냈냐면 연개소문이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시성 같은 경우는 직책에 그 무게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자면 뭐 수원시장이나 뭐 성남시장이나 조금 작은 도시의 시장보다는 조금 작고 구청장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그 지방의 도시를 관리하는 그 정도의 직책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구청장급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총리와 행정부 장관을 이제 결합한 그런 실권을 가진 자와 이렇게 같은 동등하게 놓고 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화가 난 연개소문은 안시성을 공격을 합니다. 증거 있어? 근데 이 공격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주민들과 함께 잘 막아냈어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안시성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뭐 고구려 본기라던가 중국 정사, 뭐 일본 서기 그 어떤 기록에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께서는 어찌 보고 계시오이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선으로 이 역사를 이제 바라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중국 정사나 한국 정사를 이제 검토를 했을 때 팩트만 이제 체크를 해보면 고구려의 군사 15만이 안시성으로 출병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현수와 고혜진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항복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이 이 병력들을 항복한 병력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정사 간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내막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삼국사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삼국사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15만이 그 안시성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팩트가 맞죠? 그런데 다음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645년 고현수와 고혜진이 황제에게 청하여 다음같이 말하였다. 저희가 이미 대국에 몸을 맡겼으니 감히 그 정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자께서 빨리 큰 공을 이루셔야 저희가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고구려의 10여만 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의 깃발을 바라만 보고서도 무너졌고 우리나라의 사람이 간담이 부서졌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와 싸운 고구려의 병력은 15만이 싸운 게 아니고 10만의 병력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10만. 그러면 5만은 어디 간 겁니까? 5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서 이 5만의 행방에 대해서 고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 아닙니까? 고현수와 고혜진이 황제에게 청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현수와 고혜진의 진술입니다. 직접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10만이 당나라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안시성은 외부에서의 도움과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던 겁니다. 어디에서 전투를 벌였느냐? 안시성의 남쪽에 팔리. 팔리라면 굉장히 가까운 인접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접한 거리에서 10만이 당나라와 이제 대치를 하고서 전투를 다음날 그 다음날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이 전투를 벌이기 이전에 이 5만이 평양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앞에 기록에 보면 안시성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은 뭐냐? 안시성에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지원군. 그런데 연개소문은 15만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고현수와 고혜진이 이 부분을 어기고 일부 5만만 안시성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지네들이 당태종과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고정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이제 욕설 중에 한 사람인데 고정이라는 사람이 이 10만으로 밖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고정이라는 사람이 이 전투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혜진과 고현수 그리고 고정이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항복자 명단에 보면 고정이라는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만의 군대 중에 이 당나라 황제의 이 군대와 전투를 벌여가지고 구당서나 신당서에는 2만이나 3만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 전사자가 2, 3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국사기에는 이 전사자가 3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만 중에 3만이 전사를 했으면 총 7만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 7만 중에 고현수와 고혜진이 36,800명을 이끌고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3,000명은 어디 갔어요? 33,200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33,200명은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이 수도로 복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귀를 하면 이 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15만이 안시성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33,000명의 이 항복하지 않은 이 잔여 병들은 안시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수비병들과 합류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총 계산을 해보면 안시성에는 몇 명의 정규군이 있는가? 10만의 정규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의 정규군이 대략적으로 88일 정도,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버틴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그 영웅담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당나라를 물리쳤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단결해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쳤다. 그리고 연개소문을 이제 악마화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제 분석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안시성주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과 이세민의 전쟁이 아니고 전쟁의 명분은 무엇이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연개소문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왕을 시해한 그 연개소문을 응징하기 위해서 벌인 그러한 전쟁입니다. 나라의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벌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안시성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이 아니에요. 사료를 검증을 하고 인용을 할 때는 일차원적으로 무작정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였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강사들이 보는 시각과 이 프로파일러가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그 시각은 그 시선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 과정에서 이 성주민들이 아주 훌륭한 병사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춘 장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당의 공세를 무려 88일간 막아내게 됩니다. 그 안시성에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그 소수 인력의 그 정규군과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수십만 황제의 그 군대를 몰아냈다, 그 막았다, 3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조잡스러운 그런 내피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장왕이 요동성에 4만의 군대를 중원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동성을 방어하고 있는 그 군대는 6만 명이 넘는 군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십만 대군에게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원이나 1만 명 정도 되는 군대가 마을 주민과 함께 수십만 대군을 막는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전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은 3만 3천의 군대가 다시 고구려의 평양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성으로 또 다시 합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작전이나 다른 계획을 짜려면 그 수도에 있는 영계소문에게 보고를 하거나 그 명령이 따로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다른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군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시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고 한데, 지금은 전쟁이 터져가지고 요동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백함성이 함락되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러한데 지금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다른 성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영계소문이나 보장왕의 그런 명령도 없이 다시 평양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복귀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복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쾌하구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깝지 않나요? 당나라는 자신들에게 치욕적인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 그런데 당나라의 그 황제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에서 패했기 때문에 안시성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역시 안시성 성주가 싸웠다는 정도만 기록하고 양만춘의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강사들을 보면 그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라던가 일본이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 역사 왜곡이 가장 심한 국가는 어디냐? 한국 역사학계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 역사 왜곡이 굉장히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이 논리적으로. 당나라는 자신들에게 치욕적인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 어떻게? 한번 보세요.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에게 패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시성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양만춘의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안시성에 도착하기 전에 요동성이라든가 백암성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성들은 당나라에서 함락시키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당나라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그 성주들의 이름은 기록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장대로 하면 안시성은 패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패하지 않고 승리를 했다면 그 성주들의 이름은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다른 성주들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지네들의 피해의식이라든가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일개 성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당태종 그 황제의 인품이라던가 군주상, 군자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시성에서 철군을 할 때도 안시성주에게 비단 100피를 내리는데, 안시성주가 대단해가지고 비단 100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상대 적국의 성주에게도 비단을 내리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그런 황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안시성주가 대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역사학에서 정사에서 야사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름인 것이고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얘기할 때는 양만춘에 대한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웅 양만춘의 무용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조잡스럽게 날조된 국뽕으로 똘똘 뭉쳐진 역사 왜곡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안시성이 어떻게 해서 수십만 대군을 이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